이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잘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입니다. 네, 매달 이렇게 IR 룸도 진행하면서 저희 엑셀러레이팅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연결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비저닝 파트너스의 배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퓨처플레이 투자팀의 신채호 심사장입니다. 선생님 오늘 혹시 또 참가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기업들은 약간 테마가 조금 있는데요. 완전히 다 동일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도시 문제, 도시 재생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이 오고 있고요. 이게 국내에서도 트렌드거든요.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청년들 주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포인트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의지로 그리고 재미있는 사업 모델들로 해당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관심 있게 또 지켜보고 좋은 질문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ESG 임팩트 회사들이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재밌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창의적인 방법들로 사업을 유지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시고 있는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IR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러 이동하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보호종결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와로샐러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오형래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와로는 2019년 1월 달에 법인 설립을 한 회사이고요. 저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넘버원 음식 플랫폼이 되자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건강한 음식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농가 연계를 통한 로컬 푸드 확대와 고용원 태도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그리고 불균형한 영양 상태 개선 및 건강 증진,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고요. 이들 4명 중 1명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에서는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10명 중 7명이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보호종결 아동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매장 창업과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활동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보면 2가지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직접 직영점과 매장, 회사 직접 고용을 통해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추후에는 매장을 창업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맹점들과 함께 저희가 협력을 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시킨 보호종결 아동을 연계 고용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이제 연계 고용할 경우 저희 본사에서는 다양한 로열티나 홍보비나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일반 프랜차이즈 회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수익 모델로는 가맹비, 교육비, 물류 유통비, 로열티 이렇게 일반 프랜차이즈 회사처럼 1차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있고요.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은 저희 매장을 중심으로 지역에 위치한 농가들과 연계해서 식자재를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핵심 경쟁력을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인테리어의 부대적인 비용, 불필요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동종업계 타 브랜드 대비 40%의 매장 초기 오픈 비용을 절감을 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로컬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매장만의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로컬 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고 지역 농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생산, 유통, 소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고객 정보 기반 개인 영양 상태를 분석을 하고 매장과 연동을 해서 매장에서 직접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샐러드뿐만 아닌 다양한 식단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6개의 매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매장당 월 평균 매출은 한 1,800 정도고 순수익은 한 4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렇게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는 단순한 샐러드 전문점이 아니라 맞춤식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식단을 전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늘어나면서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연계 고용률도 또한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시장이 큰 데를 봐야 된다는 판단을 해요. 무조건 제일 큰 시장을 노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밀집돼 있고 인구도 너무너무 많고 서울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폭발력이라고 하면은 밀집돼 있고 인구가 많은 곳이 당연히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다 몰려 있어서 우리는 지방에는 경쟁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로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은 더 작을지 몰라도 다른 면에서 더 뛰어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큰 시장을 노리는 거를 선호한다, 투자자들은. 그런 걸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펀드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모태 펀드나 성장금융 펀드를 출자를 받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이상은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의 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펀드 상황에 부합한다고 하면은 동일한 평가를 받는 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방이 더 투자받기 유리한 건 있죠.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대비해가지고 초기 투자 비용이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달성 가능한 것인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저희가 인테리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떤 재료 비용이라든지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인테리어 협력 업체가 이제 사회적 기업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의 불필요한 것들을 좀 협의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런 비용들을 줄여가면서 오픈 초기 비용을 좀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원가적으로는 혹시 어떤가요? 그 농가들에게서 이제 소싱을 직접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샐러드라는 것이 원물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이 채소가 1년 내내 그 가격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장마철이나 뭐 연휴 때나 특히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가격 변동률이 크게는 10배까지 나고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채소 가격을 1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팜과 연계한 활용도와 지역 농가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같이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역 농가에서도 저희가 계절별로 공급하는 재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날씨나 뭐 분기별로 계속 로테이션을 하면서 가격이 이제 좀 적을 때는 이 재료를 쓰고 높아질 때는 또 다른 재료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좀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일 텐데요. 굉장히 가지고 있는 소셜 미션은 훌륭한데 이것이 실제 고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품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가는 또 사실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 샐러드가 맛있느냐, 그리고 점주들이 만족하느냐, 얼마나 추천을 하겠느냐, 이런 고객의 리뷰 혹은 점주의 리뷰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잘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목표하신 3년 뒤에 매출을 달성하려면 지금 있는 지역 외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물론 경남 지역만 하더라도 몇십 개 정도의 출점은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수도권으로도 와야 되고 또 제주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해야 될 텐데 그런 규모화를 하려면 결국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게 뭐 기본적으로 물류와 관련된 것, 그리고 소싱과 관련된 것, 이런 규모화가 될 때에 어떤 방식의 시스템을 고민하고 계신지 사실은 지금은 보이진 않거든요. 저희도 지금 고려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전국 단위로 저희가 사업을 확장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제3자 물류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사 시스템이란 저희가 진주에서 본사에서 하는 역할을 그대로 서울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한 지사 시스템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사에서 그 매장에 출점을 했을 때 저희가 했던 그 매뉴얼대로 지역 농가를 예를 들면 발굴을 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와 맞는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 지사가 생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소셜벤처 영역에서는 경과성 일자리라는 모델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것을 거쳐가기에는 단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이 보호종료 청년들도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네. 예,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창원중앙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관에서 직접 저희와 컨택을 했고요. 기관에서도 당장 아이들이 딴 데서 일을 했을 때 다양한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중간에서 저희가 케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도 와로가 좀 재미있었던 거는 보호종료 아동을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생 일할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단계적으로 거쳐갈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실제로 국내는 고용형 소셜벤처라는 게 대부분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인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글로벌에선 이런 유명한 기업들 다 경과성 일자리로서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보호종료 아동도 본인들의 생활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할 때 이 경과성 일자리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들이 잘 반영된 아이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전국 단위로 사실 프랜차이즈 확장을 하게 된다면 전국 단위의 뭐 그런 보호 종료 아동을 몇 명 정도가 앞으로 더 보호 종료가 된다라는 걸 파악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작업들은 좀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지. 네, 그런 작업들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그 유관 기관들이 몇 개가 있고 해마다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실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파일럿 단계가 좀 넘어서서 더 크게 스케일업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신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드 단계에서 진행해왔었던 많은 실험들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표준화된 매뉴얼 그리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향후 자본이 조금 더 투자가 되었을 때 크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지, 특히나 초기 기업들한테는 이제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투자자한테 접근하는 가장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많이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스타트업이나 뭐 사회적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무일푼으로 여기까지 잘 왔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물론 그 앞서 치킨 뭐 프랜차이즈 경험이 있지만 실제 또 본사를 운영하는 거랑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측면이고 우리가 일반 프랜차이즈가 아닌 또 소셜 프랜차이즈로서 또 다른 점에 있어서 갖춰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투자라는 고민을 최근에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될지 막상 IR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요. 그런 고민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면서 되게 많은 조언들과 많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였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IR 자료를 이제 만들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IR 룸을 통해서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되게 가까이서 이런 이제 VC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안녕하세요.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지워 청년 주거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보증금 지우개 무방의 김성입니다. 치킨 555마리, 제주도 여행 22번, 일하는 시간 840시간 단축. 그냥 봐도 좀 엄청난 숫자죠. 이게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기회 비용입니다. 이 1,000만 원은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대학가 평균 월세 보증금입니다. 이 비용이 없어서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최저 주거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우리 청년들에게 보증금 마련을 위해 시작부터 중고금리에 노출시키고요.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청년은 최저 주거 환경이라는 지옥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와 청년 고독사의 원인의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방은 시스템을 통해 청년 주거 빈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 빈곤 상태를 지금 즉시 해결하고요. 향후 주거 빈곤으로 갈 수 있는 청년들을 사전에 방지해주고 미래 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거 개선 사다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 지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들은 0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나라들은 이렇게 적은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을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월세 보증 회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세 보증 시스템이란 임차인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같은 어떤 코로나 환경 때문에 직장을 잘린다거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가 끝날 때까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월세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 시스템은 월세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월세 납부 능력이 검증된 고객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월세 납부 능력 검증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저희 무방 심사 시스템입니다. 무방 심사 시스템은 고객에게 제공받은 22개의 항목을 82개의 조합으로 상호 평가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납입 안정성을 평가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객이 신청을 하면 임대료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낼 수 없는 사람인가를 시스템으로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은 서비스 수수료를 내고요. 취향에 맞는 주거 형태와 연말정산, 세금 컨설팅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임대인은 보증금 없이 좋은 방을 제공하여 공시를 없애고요.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보장받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우리 무방은 2021년까지 신청 26,000건, 누적 매출액 3억 5천, 50억이 넘는 보증금을 삭제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0.8%라는 아주 작은 연체를 발생했다는 겁니다. 집중 타겟 시장은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52만 3,400억, 전체 시장은 국내 1인 총 가구 수 600만 3조 9천억 원입니다. 3년간의 계약인데 좀 이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못 가고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시스템 중에 어떤 부분이 성장을 할 때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를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가려고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대한민국 유일한 월세 보증 회사입니다. 검증된 월세 관리 노하우와 빠른 공실 해결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과 상관없이 어떤 기업과도 협업이 자유로운 사업 모델입니다. 수년간의 선진 월세 시스템을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서 관련 보유 특허를 3건을 등록을 했고 현재 출원한 건 1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검증과 확장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금 유치가 필요하고요. 먼저 투자해 주신 그 기업을 통해서 후속 투자 유치 또는 팁스 프로그램,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 자금을 통해서 자금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의 무방은 헌법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모델 자체가 한국에는 거의 없는 모델이고 저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처음 본 모델이거든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었지만 실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이게 어떤 규모와 어느 정도의 정밀성을 가져야지 진짜 워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BEP를 넘기게 되는 구조가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 모델 자체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모델이 한국에 처음 적용된다면 적용될 때 나오게 되는 시행착오들에 대해서도 아직 스터디가 덜 이루어진 거예요. 한국이라는 독특한 시장 안에서 규제도 독특하고 메커니즘도 독특한 시장이죠. 여기에서 신규 모델이 겪는 항상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가 들어왔을 때도 엄청난 어려움들도 겪었고 동시에 성장도 했고 의료 모델들도 들어와서 성장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런 시장이거든요.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따라하는 애들도 생길 거고 어떻게 그럼 진입장벽을 쌓을지 또 이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고 악용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이런 시장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갖는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업 소개에 앞서서 대표님 백그라운드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혹시 어떤 백그라운드 가지고 계신지 어떤 연유에서 무방을 시작하셨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일본에서요 한 14년간 사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요코하마에서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물건 관리를 한 1,000건 정도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임대 물건이 집이 한 500개, 주차장이 한 500개 정도였는데요. 일본에서 특이했던 경우는 어떤 집을 계약하든 사무실을 계약하든 상가를 계약하든 월세 보증회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 매력적인 서비스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월세 보증회사를 관찰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월세 보증회사가 정착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 노력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일본에 있는 보증회사 사람과 함께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실질적인 검증을 해 나갔고 마지막에 이 사업을 대한민국에 정착시켜서 대한민국 임대 보증 문화의 역사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용평가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영역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시장도 꽤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 그 리스크 관리의 수준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큰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대응들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서비스가 어떤 규제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법적으로 안 들어가고요. 2017년도에 여기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한 1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검사를 했고요. 대부업, 보증업, 유사수신 행위, 중개업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해당되는 법률은 없다로 판결이 났고요. 보험업이나 보증업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 법률상으로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요. 일주일 전에도 법무법인장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모르고 시작하면 용감하게 시작해서 그 타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핀테크 업체를 보면 투자를 하기가 두려운 측면이 있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크고 있는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위기라든지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피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갈증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되게 재밌는 모델을 가져오셨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월세 보증이라고 하면은 빔차이너 계약 같은 것을 하실 텐데 어느 정도까지 사실 회사가 보증을 함으로써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건지. 저희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순간부터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서비스가 이 보증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은 저희 전문 상담원들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왜 이사를 하는지부터 항상 물어봐요. 그냥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요.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한 달에 나가는 비출 비용이 이만큼이야. 이거 감당할 수 있니? 또는 이런 재미를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든가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먼저 상담을 해주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강남에 살고 싶은데요? 대부분 강남이 좋아서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지금 능력과 소득과 이러이러한 모든 걸 판단해서 이 지역에 이 정도가 좋아요 라고 상담을 해주고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도 저희가 불합리한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봐줍니다. 그래서 계약에도 참여해서 봐주고요. 계약 도중에 살면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임대인한테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먼저 전화하라 라고 해서요. 저희가 사는 동안에도 트러블 문제 해결해주고 마지막으로 저희 뭐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친구들과 다시 시작됩니다. 얼만큼 많이 벌었어? 이 정도면 우리가 뭐 한 100만 원 갖고도 해줄 수 있어. 지금까지 잘 냈으니까 임대인한테 얘기해줄게 해서 전세를 소개해주거나 또는 뭐 새로운 월세 중에 더 싼 걸 소개해주거나 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리스크를 낮춰주고 있는 행위를 저희는 지속하고 있고요.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고객 인터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증금이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월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보증금이 높게 설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금 자금 일부가 뭐 주택 구입이라든지 대출 자금 상환이라든지 크게 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세 자금을 없애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월세 보증금 특히나 이제 청년 계층에서 뭐 1,000만 원에 5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의 보증금은 아무래도 보험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가 대체를 해줄 수가 있다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오히려 차라리 월세를 또박또박 잘 받는 게 낫다라고 없애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시장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도 혹은 회사에서도 조금 더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보완을 해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컨디션 좋은 방들 진짜 많이 모아서 제공해 줄 테니까 힘내고 어려운 환경에 산다고 주눅 들지 말고요.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IR 하는 동안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고 즐거워서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IR 룸이라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사업을 유지해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들어오면 긴장도 많이 되고 발표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경험하고 극복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IR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한번 힘차게 도전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안테나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에서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맨 처음 시작한 건 상업적인 디자인 회사로 시작했다가 한 11년 전에 이제 물레동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저희가 10년 넘게 지역을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자체적인 형태의 브랜드와 공간, 그다음에 서비스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디자인을 시작으로 문화기획, 소셜벤처, 지역재생, 커뮤니티 빌드업 작업을 했고, 이런 경험치를 중심으로 현재는 공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게 저희 회사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계속 보는 거는 1인 주거에 대한 증가, 그다음에 쉐어하우스의 증가, 정부랑 같이 하는 사회주택의 증가, 도시재생 같은 지역에서의 청년 그룹들을 육성하는 형태의 다양한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더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발견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공하고 제공을 해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다양한 투자의 형태로 하이엔드의 주거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커뮤니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커뮤니티냐, 이제 돈을 많이 넣은 좀 괜찮은 공간과 그 안에서 입주자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형태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다양한 지점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오픈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저희가 공간을 실질적으로 운영해보고 테스트해보니 대다수의 청년이나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혜택이나 서비스를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니즈가 있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내고 지역에 있는 공간들과 서비스와 연결시킴으로써 입주자들이 조금은 더 주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간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괜찮은 공간, 괜찮은 디자인, 첫 번째의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이런 기본적인 공간들은 제공하되, 더 높은 주거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안에서 찾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라이프스타일 패키지라는 패키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앱 역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면 이제 이 친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듣고, 창업이나 혹은 문화예술이나 혹은 지역과의 활동, 혹은 또 다른 형태의 확장성을 염두해서 계속 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요. 각각의 이벤트마다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의 모델을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력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 사회적, 이런 소셜적인 영역까지 모든 걸 담고 있는 하나의 주거 브랜드를 만들고, 다양성을 좀 꿈꾸고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재생이 그냥 건물 가격이 오른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건물 가격이 내포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지역이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재생된다는 건 이 역량들과 활동력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지역이 그냥 집값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하지만 실제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아픈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도시재생은 그냥 단순히 집값을 오르거나 아니면 멋있는 건물, 힙한 건물을 지어대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고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직접 운영을 하시다 보면 결국 공실이라든지 월세를 내지 않고 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계신가요? 현재 공실률은 한 1% 정도밖에 안 거의 되고요. 없네요. 근데 그게 이제 임대료가 싸서 그런 거가 가장 크다고 봐요. 두 번째는 저희도 지금 아직은 없지만 보증금을 넘도록 밀린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사실 저희도 제일 고민이에요. 비슷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랑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좀 그 해결점은 못 찾은 상황입니다. 안테나는 디자인 그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 UX적인 측면, 이게 어떻게 시스테믹하게 움직일 것이냐, 어떻게 IT, 디지털과 연계되어서 증명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를 설명해 주셔야 10호도 되고 50호도 되고 100호도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은 확장의 단계도 충분치 않을 뿐더러 어떻게 이걸
디지털 시스템 이런 방식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것도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 주거 위주의 사업 모델이 좀 더 강화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해오셨던 뭐 지역 재생, 도시 재생 중심의 사업들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나가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해 나가실 사업에서 그 주거의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일 것인지 좀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이제 지역 작업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지역 작업이 저희 자체 사업보다는 정부나 혹은 지자체의 용역 사업으로 컨설팅 업무를 좀 많이 했던 거고요. 거의 웬만한 도시에서는 플레이어들과의 네트워크가 다 구축이 돼 있고, 지역 청년들이 공간을 개발하고 만들어 가는데 PMB를 받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도시들이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지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 이런 신생 사업이나 건물을 개발하는 형태의 서포트로 저희가 하고, 그 일부분의 PMB를 받는 구조, 그리고 몇 개의 도시는 아예 저희 아치스테이 브랜드를 쉐어하고 저희 서비스까지 안치기로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은 그런 네트워크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이고요. 민간 협력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저희 경쟁사는 대기업들이 투자해서 만드는 형태의 공간들이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경쟁사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자본력에 따라서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근데 안의 서비스나 퀄리티는 차이가 없다라는 지금 평가를 좀 많이 받고도 있는데, 저희가 잘하는 거는 안정적인 주거로 이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고, 근생을 통해서 건물이나 지역 가치를 높이는 게 이제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저희가 좀 공간이나 이 지역의 가치를 더 잘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소셜 영역이나 이런 그 영역을 저희가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 행정과의 관계성도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안테나가 하시는 사업은 돈이 벌리는 게 사실 보여요. 예. 그리고 돈을 버실 것 같아요. 꽤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투자 철학과 약간 엇나가는 거죠. 좀 캐피털 인텐시브하게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주기가 좀 길고 많은 캐피털을 들여서 이 리턴을 하는 그 수익률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페이스보다 조금 느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철학과의 그런 괴리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이걸 저한테 개인 투자를 하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회사를 대변해서 투자를 검토를 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기준들이거든요. 그래서 맞냐 안 맞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안테나에 대해서는 흥미롭게 봤고, 어떻게 보면 또 거리를 두고 보기도 했어요, 동시에. 현황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의 다른 점은 제휴 서비스 플러스 자체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제공인데, 자체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무엇이 다른 건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입주자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카페나 그 수경 재배하는 스마트팜도 오픈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문화예술 영역이나 지역을 활성화하면서 네트워크화 돼 있는 작가들이 최소 한 800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그들을 중심으로 입주자들이 필요한 형태의 문화나 혹은 그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컨텐츠들을 연결시킬 예정이고요. 지금은 개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입주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성향으로 이 주택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를 데이터화하고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매칭시켜 주려고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입니다. 그럼 그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 매출 모델, 뭐 수익 모델을 그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랑 비슷한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간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뭐 팔거나 이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더 다양한 공간들을 개발해서 공공이나 민간한테 파는 형태의 사업 구조가 하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형태의 컨텐츠들을 계속 확보하려면 임대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제 하는 형태. 근데 거기를 예전에 이제 소셜 섹터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들을 창업해 보다 보니 우리가 직접 개발하자라는 방식이어서 그 부분도 개발을 해서 수익화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에 대한 임대료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만 전문성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봐주실 수도 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저런 일 다 하다 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들이 이런 다양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치의 비즈니스를 좀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종합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서의 부동산은 사실 부동산 개발이라기보다 부동산 운영에 좀 더 가까웠었던 특성들이 강한 것 같아요. 반대로 부동산 개발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얼마나 더 이 부동산 가치 혹은 이 운영적인 수익적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조금 더 다른 잣대로 봐야 되는 관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안테나가 가야 될 방향 자체도 건물의 수익적인 가치를 얼마나 더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강조가 필요할 것 같고 부동산 파이낸싱이라든지 부동산적인 관점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이런 자리에서 자주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심사역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나 간절하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고요. 또 저희처럼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알리기 위해는 뭐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화 되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